그날은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읍내로 가는 버스마저 일찍 끊겨서 저는 국도변을 따라 어둠 밤길을 하염없이 걷고 있었어요. 초행길이어서 어디가 어딘지 알 수도 없었고 좀 채 지나가는 차들도 없어서 무서워서 거의 뛰다시피 걸었습니다. 얼만큼 갔을까? 뒤에서 빵빵하고 클렉슨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자동차 한 대가 달려와서 저를 보고는 멈춰 섰습니다. 이윽고 운전석의 창문이 내려지고 웬 젊은 남자분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지만 밤도 깊고 비도 너무 많이 오니까 일단 타세요. 가시는 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순간 전 어둠 밤에 낯선 차를 타고 사라진 수많은 범죄 영화 속의 여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소름이 쫙 끼쳤어요. 괜찮다며 극구 부인하면서도 혹시나 이 남자가 차에서 내려 절 강제로 태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여차하면 공격할 생각에 일단 주변에 떨어진 돌멩이부터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걸어왔던 길 어디에 공중전화가 있었는지, 어디에 마을이 있었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잔뜩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제가 경계태세를 취하자 제 마음을 알아챘는지 더는 권하지 않았어요. 그럼 조심해서 가세요. 남자는 인사까지 하고는 갔습니다. 그제야 휴 하고 한숨이 나왔지만 혹시라도 남자가 그냥 가는 척하고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다가 덮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에 번개까지 치는데 오늘 밤 안으로 읍내에 도착할 수 있을지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앞에 깜빡이 등을 켠 채 서 있는 차량이 보였어요. 좀 전에 지나갔던 그 자동차였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저를 납치하려고 먼저 가는 척을 했구나 싶어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는 저를 발견했는지 창밖으로 손을 흔들어 보이더니 마치 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치듯 말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남자의 손에 묵직해 보이는 전화기가 들려 있었어요. 그 시절엔 삐삐를 많이 사용했는데 남자는 아주 보기 드물게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네, 거기 경찰서죠? 여기 국도변인데 길을 잃었어요. 근데 웬 여자분이 혼자서 비를 맞고 걸어가시는데 아무리 제가 차를 타라고 해도 안 타시네요. 혼자 가시게 하면 위험할 것도 같은데 아무래도 경찰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자는 전화를 끊더니 저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차 안으로 안 들어오실 거면 그냥 거기서 기다리세요. 저도 여기 가만히 있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경찰이 금방 올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 남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런 식으로 저를 안심시키려고 가짜로 신고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당장 주변을 둘러보고는 기다란 막대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을 되돌아서 미친 듯이 뛰었어요. 빵빵. 그때 불이 번쩍하면서 경찰차가 다가왔습니다. 경찰이 신고받고 왔다는 말에 모든 긴장이 다 풀리면서도 아까 그 남자가 진짜 신고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되돌아가니 남자는 여전히 깜빡이를 켠 채 운전석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찰차에 타고 그 남자는 자신의 차를 운전해서 같이 읍내 경찰서까지 왔습니다. 경찰서 안으로 들어서는데 경찰 한 분이 반갑게 다가와서 인사를 했어요. 아니, 김유라 선생님 아니세요? 이 밤중에 여긴 무슨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영철이 아버님. 그 경찰은 제가 가르치는 학생의 학부모였습니다. 전 읍내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이었거든요.
반 아이 중에 며칠 학교에 안 나오는 애가 있어서 가정방문 조사를 갔다가 부모님이 일을 나가서 늦게 오신다는 말에 만나고 가려고 기다리다가 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제 사정을 알게 된 영철이 아버님은 신고를 한 남자 덕분에 그래도 무사히 오시게 된 거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신고한 남자는 지방 출장길에 길을 잘못 들어서 국도변을 헤매고 있다가 저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앞에 여자분이 빗속을 헤매고 계셔서 가시는 데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어두운 밤이고 낯선 남자니까 당연히 꺼리실 것 같아서 아예 신고를 했습니다. 저도 길을 몰라서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고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김 선생님 무탈할 수 있었어요. 감사드립니다. 감사는 제가 드려야죠. 아까는 오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이 워낙 험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무서워서 못 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했으니까 부디 이해해주세요. 남자가 오히려 활짝 웃어주는데 밝은 곳에서 보니 참 호감형이었습니다. 간단한 조사를 끝내고 경찰서 밖으로 나오니 그렇게 맹렬하게 퍼붓던 비도 감쪽같이 그치고 밤 기온이 알싸하니 초가을 날씨가 꼭 늦겨울 날씨 같았습니다. 저기 혹시 근처에 숙박업소는 어디에 있나요? 여긴 읍내라고 해도 여인숙 말고는 적당한 숙박시설은 없는데. 그렇군요. 너무 피곤해서 좀 자고 내일 일찍 떠나려고 했더니 할 수 없네요. 그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혹시 하숙집도 괜찮으세요? 제가 사는 하숙집인데 마침 빈 방이 있는 것 같아서요. 하숙집 아주머니 음식 솜씨도 좋으시고 하룻밤 묵고 가기에는 거기가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야 무조건 좋죠. 전 하숙집 아주머니께 미리 전화를 드리고 그 남자를 데려갔습니다. 사실 시골에 첫 발령을 받아 내려왔을 때 마땅히 살집을 구하기 어려워서 참 난감했어요. 도시에는 원룸 같은 것도 많은데 여긴 그런 게 없었습니다. 소규모 아파트는 소도시 쪽으로 더 가야 있었고 고작 고시원이나 낡은 여인숙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저처럼 타지에서 오신 동료 선생님이 아주 괜찮은 하숙집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저렴하지만 깨끗하고 하숙집 아주머니 인심도 후하고 음식도 아주 잘 나왔어요. 남자를 데려가자 하숙집 아주머니는 아직 저녁을 먹지 못했다는 말에 금방 임금님 수라상만큼 잔뜩 차리셨습니다. 저와 남자는 정신없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서로를 보고 픽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2시간 전만 해도 저는 그 남자를 무슨 괴한 취급을 했고 그 남자는 그냥 두고 가도 되는데 괜히 제가 마음에 걸려서 경찰에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자처했죠. 전 아주 잠시 이 남자와 무슨 인연인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남상진,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 다닌다고만 했어요. 그저 우린 통상명만 했고 더는 서로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고요. 제 기억에 그날 하숙집 아줌마 밥상은 지금까지 먹었던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최고였고 그날 그 남자를 만난 것도 무슨 일이 꼭 일어날 것 같아서 잠깐 설레기도 했습니다. 물론 너무 피곤해서 씻고 그대로 골아떨어진 탓에 다음날 새벽에 그 남자가 서울로 가는 것도 몰랐지만요. 아줌마 말로는 하루 숙박비를 너무 많이 놓고 갔다며 저에게 아는 사람이면 돌려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만 겨우 아는데 돌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연락처를 안다고 해도 제가 돌려주는 것도 좀 오지랖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왠지 서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서로 잘 모르는 사이라고 해도 간밤에 얽힌 인연도 있고 제가 하숙집으로 데려온 것도 있는데 간다는 말도 없이 휙 갔다는 것에 괜히 그랬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사를 하고 가는 것도 좀 이상한데 말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전 첫 부임했던 읍내 초등학교에서 병아리 선생님 꼬리표를 겨우 떼고 3년 뒤 다시 서울로 정근을 가게 되었어요. 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나름 사명감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춘기 전에 배우는 지식이 아무리 얕아도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기에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지가 성품 좋은 사람을 만든다고 자부하니까요. 아이들 하나하나 오롯이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사랑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가르치고 알려주고 배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들도 자연스럽게 절 잘 따랐죠. 학교 생활은 참 만족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 앞 건널목을 질주하던 트럭이 그만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학교 담장을 부수는 일이 발생했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무사했지만 뉴스에서도 학교 앞을 지나는 트럭의 횡포에 대해서 막 보도가 나올 때였습니다. 트럭은 근처 아파트 공사 현장을 오가던 차량이었는데 사람들은 광폭한 운전을 한 트럭 기사와 그 해당 업체를 성토하고 난리가 났고 우리 학교에서도 학부모와 애들이 피켓을 들고 정문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며칠 뒤 아주 높으신 분이 찾아와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죠. 트럭업체 대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파트 공사 현장의 건설회사 대표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자신들의 공사 현장으로 오가던 트럭이 사고를 낸 것이니 깊이 사죄를 드리며 부서진 담장은 튼튼하게 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학교의 부족한 시설도 수리 및 정비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질타하던 여론은 호의적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리며 어느 건설 회사냐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기업 건설 회사는 아니었고 나름 내실 있고 건실하며 아주 착한 기업으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였어요. 그 대표와 교장 선생님은 학교에 손볼 곳을 둘러보고 다니다가 우연히 저와 마주쳤습니다. 대표라는 사람이 갑자기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3년 전에 만났던 그 남자, 남상진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3년 만에 우연히, 그러나 무슨 운명처럼 그렇게 우린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날 이후 상진 씨가 먼저 연락을 해오면서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상진 씨도 저를 다시 만나던 그날 운명 같았다고 했습니다. 서로 자신의 일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고 열심히 살다 보니 이성에 대해서는 조금 무관심했는데 운명이라고 느끼는 순간만큼은 결코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진 씨는 대표라고 하기에 참 소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세상 근심이 없어지는 것 같았고 행복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전 고아로 자랐습니다. 부모에게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살았고 18살이 되기 전까지는 그곳이 제 집이었어요. 전 늘 제 출생에 대해서 부끄러워했고 친구들이 부모님 얘기를 하거나 가족 자랑을 할 때면 항상 딴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스스로 아주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제 기준에는 선생님이 딱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친구들은 제가 나름 입지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상진 씨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은 사람이었어요. 상진 씨는 미국 인류대학을 나왔고 신망받는 기업의 대표였어요. 전 고아 출신에 겨우 선생님이고요. 물론 선생님이 겨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마 다른 사람들이 저와 상진 씨를 비교하면 겨우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고아와 대표, 사람들은 언제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먼저 판단을 하니까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자신 있었지만 혹여 저 때문에 상진 씨가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상처를 받게 될까봐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만큼 제가 상진 씨를 좋아하고 있다는 반증이었죠. 하지만 상진 씨는 그런 외부의 시선에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유라 씨는 선생님으로서 늘 최선을 다하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모든 일에 늘 성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엄청 사랑하고 이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왜 노심초사 그래?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게요. 제가 못나서 그런가 봐요. 그런 말이 어딨어. 유라만큼 착하고 멋진 여자가 어딨다고. 절대 자기 비하 그런 거 하지 마. 알겠지? 상진 씨는 언제나 절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우린 생각도 비슷했고 삶에 대한 철학도 비슷했고 말도 잘 통했어요. 그리고 연애 10개월 만에 상진 씨는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상진 씨는 원래 국제재단에서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대요. 하지만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회사를 물려받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연애하는 동안 가끔 어머니 얘기를 할 때면 아직 뵙지는 못했지만 참 좋으신 분이구나 막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분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설레면서도 고아인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도 되고 인사 가기로 한 날이 다가올수록 너무 초조해서 밤잠을 다 설쳤어요. 사실 청혼을 받고도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다음 수순은 뻔히 상진 씨 어머니를 뵙고 결혼 허락을 받는 건데 과연 고아인 나를 좋게 보실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 상황을 말씀드리라고 했죠. 결혼이라는 게 꼭 우리 둘만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진 씨 어머니 생각도 있으시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솔직히 먼저 말씀드리세요. 우리 어머니 유라 씨가 고아라고 편견 갖고 보는 그런 분 아니셔. 네, 상진 씨 보면 그러실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리는 게 예의예요. 상진 씨는 알겠다 했지만 정말 제 상황을 다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만날 약속을 잡았고 전 입맛도 잃고 밤잠도 설치면서 그렇게 상진 씨 어머니를 뵙게 되었어요. 사실 예전에 첫 부임지였던 읍내 초등학교에서 절 무척 좋게 봐주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착하고 마음씨도 곱고 아이들에게도 잘하고 며느리감으로 최고라고 늘 칭찬을 해주셨어요. 유학 간 아들이 어느 날 잠시 귀국했는데 한번 만나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주저하면서 사실 고아라고 말했더니 얼굴빛이 갑자기 변하셨어요. 어머 세상에,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기특도 해라. 정말 장해 김 선생. 그러시더니 아들을 만나보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절 좀 피하는 눈치였고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당당하고 떳떳하고 좋은 직업을 가져도 결국 출생이 고아라는 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물론 상진 씨 어머니는 안 그럴 거라고 믿었지만 한 번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았나 봐요. 드디어 만나기로 한 날 약속 장소에 좀 일찍 갔습니다. 너무 떨리고 긴장이 돼서 심호흡을 여러 번 해야 했고 괜히 화장실도 들락거렸어요. 그렇게 기다리니 상진 씨와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전 제대로 눈도 못 마주친 채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유라라고 합니다. 어머, 너 유라구나. 어머나 세상에. 어머니, 유라 씨 아세요? 알다 뿐이냐. 우리 인연이 너보다 더 오래됐어. 네, 그랬습니다. 상진 씨 어머니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셨어요. 우리의 인연은 아주 오래되었고 깊었습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고아였지만 기죽지 않고 살아내려고 열심히 공부한 탓에 성적도 좋았고 선생님들의 기대도 꽤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을 앞두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대학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되었어요. 고아 주제에 무슨 대학식이나 하던 같은 고아원 동기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어느 복지재단에서 대학 등록금은 물론 4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너무 뜻밖의 기쁜 소식이라 얼떨떨했습니다. 그때 고아원을 취재하고 갔던 어느 신문기자님이 여기저기 다리를 놓아주셨다고 했습니다. 다들 거절했는데 딱 한 군데 재단에서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대요. 원래 기업들은 후원이나 지원을 할 때도 자기 기업을 얼마나 홍보할 수 있느냐를 기준에 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을 후원하거나 아님 사람들의 신금을 올릴 만한 사연을 지원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 홍보를 한답니다. 그런 면에서 전 어느 것에도 해당 사항이 없었죠. 하지만 절 후원해 주시겠다는 복지재단은 아주 이름 있는 곳도 아니었고 조용히 사회음지에서 힘든 사람들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대학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고 선생님이 되었어요. 전 너무 감사해서 재단 대표님께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답장을 기대하고 쓴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 편지가 과연 대표님께 잘 전달되어서 제 진심을 아시게 될까 그런 기대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어려울 때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그때 당시에는 편지를 쓰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진심과 정성을 다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비서실에서 차단해서 정작 대표님께는 전달되지 않았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들이 볼 때 한낱 고아의 감사 편지는 쓸데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거나 말거나 전 한 달에 한 번은 꼭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적어 보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후원해 주신 덕분에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든든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런 마음과 감정들을 솔직하게 썼습니다. 대표님처럼 할 일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아서 머리가 복잡하신 분은 가끔 제가 보내는 아주 작고 소소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머리를 식힐 수도 있지 않을까 혼자 기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표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깜짝 놀라 장례식장을 찾아갔지만 가족장으로 조용히 장례를 치른다고 해서 마지막 가는 길도 뵙지 못했어요. 전 장례식장 앞에서 한참 울다가 돌아갔습니다. 대표님의 장례식이 끝나고 복지재단을 대표님 사모님께서 만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뜻밖의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바로 사모님이셨습니다. 김유라 학생인가요? 나는 유라 학생 후원해주는 재단에서 새로 대표를 맡게 된 사람이에요. 시간 되면 나 한번 만나줄래요? 사모님의 첫인상은 참 온화하고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모습이셨어요. 사실 사모님의 남편이셨던 대표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너무 황망했답니다. 그래도 남편이 생전에 심혈을 기울여온 복지재단인 만큼 자신이 잘 맡아서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돌아가신 대표님도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냈고 자수성가하신 탓에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편에서 작은 힘을 보태고 싶어 하셨답니다. 사무실의 짐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유라 씨가 우리 대표님께 보냈던 편지를 봤어요. 아마 비서실에서 대표님께 잘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대표님이 읽어보셨다면 정말 흐뭇해하고 감동 많이 받으셨을 건데. 아닙니다. 전 그저 후원받고 지원받아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작은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제가 해드릴 게 편지밖에는 없어서요.
편지밖에라니요. 난 유라 씨 편지 읽고 남편 보내고 처음으로 웃었어요. 너무 감동적이라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선생님이 되셨다니 우리 대표님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사모님은 제 편지에 위로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에 비가 오더니 낮엔 따뜻한 봄바람이 불다가 저녁에 갑자기 싸락눈이 내렸습니다. 날씨 변덕에 노처녀 심술 같아요. 사실은 우리 학교에 노처녀 선생님이 계시는데 딱 날씨처럼 그러시답니다. 시집을 보내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대표님께 그냥 여쭈어보고 싶었어요. 대표님이 엄청 바쁘신 분이지만 그래도 제 쓸데없는 편지 잠깐 보시면서 가볍게 웃어주시면 전 행복합니다. 전 이렇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고요. 어떤 날은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의 구절을 언급하면서 새삼 대표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원해주시는 마음 깊이 새기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순간에도 친구 중에 아버님 사업이 망해서 휴학을 한 친구 얘기를 하며 가슴 아파했고 고아라서 늘 불행하다고만 생각했던 제가 대표님 덕분에 행운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대목에서 사모님은 참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제 편지 속에는 늘 대표님을 존경한다는 말로 끝나고 있었죠.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저에겐 아주 멀리 있는 큰 산 같은 분이셨지만 그런 산이 있어서 비바람을 막아준다고 생각하니까 전 정말 든든했고 어떤 의미에선 부모님 같은 존재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사모님은 제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새삼 자신이 몰랐던 대표님의 진면목을 알게 되어 좋았고 더욱 재단을 잘 운영해야겠다고 결심하셨답니다. 유라 씨 같은 분들이 있어서 재단을 운영하길 잘했구나 생각하게 되고 힘이 나고 그래요. 정말 고마워요. 아닙니다. 제가 평생 동안 재단과 대표님께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전 꿈을 이루었고요. 이젠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어요. 제가 큰 힘은 못 되더라도 혹시 제가 도울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열심히 돕고 갚고 베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 사모님의 제안으로 봉사활동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고아원 봉사에 양로원 봉사도 가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반찬 배달 봉사도 가고 겨울엔 연탄 배달 봉사도 했어요. 제가 워낙 열심히니까 같이 봉사하는 분들이 사모님께 칭찬을 많이 했나 봐요. 난 유라 씨가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 힘든 시절 잘 넘기고 이렇게 잘 돼서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걸 보면서 많이 반성해요. 유라 씨가 너무 대견하고 내가 딸이 없어서 그런지 괜히 유라 씨 보면 마음이 찡하고 그리고 존경해요. 어머, 사모님 존경이라뇨.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사모님을 존경합니다. 정말 좋아하고 본받고 싶은 어른이세요. 제가 살면서 그런 분을 만나고 알았다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요. 그런 사모님이 상진 씨 어머니였다는 사실은 정말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상진 씨가 그냥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만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상진 씨 회사와 복지재단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주 드물었을 겁니다. 세상에 보란 듯이 마치 자랑하듯이 좋은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조용히 진심으로 어려운 사람을 후원하는 곳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두 사람 인연이 그렇게 깊었던 거예요? 그래, 너보다 우리가 몇 배는 더 오래된 인연이야. 그지, 유라야? 그럼요. 그건 정말 인연을 뛰어넘어 운명이었을까요? 남녀 간에만 운명이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끼리도, 가족이 될 사람들끼리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인연과 운명의 끈이
우리를 묶어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은근히 유라를 눈여겨보고 있었어. 저 녀석 짝으로 딱인데. 내가 유라 마음도 모르고 섣불리 말했다가 혹시 거절당할까 걱정도 되고, 또 유라 정도면 남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그 행운의 사나이가 누굴까 궁금도 하고 그랬는데, 세상에, 행운의 사나이가 바로 우리 아들이었다니. 더 보고 말고 할 게 어딨니? 당장 결혼해. 어서 우리 가족하자. 사모님,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좋은 며느리 될 거면 그 사모님 소리부터 좀 관둬. 어머니라고 해봐. 어머니. 아유, 얼마나 듣기 좋냐. 전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을 시어머니로 모시게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믿는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너무 가슴이 뛰어서 잠을 안 자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해서 오히려 불안해지기까지 했어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시어머니는 절 배려하셨습니다. 제가 고하다 보니 신부 측 손님이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는 정말 필요한 지인만 모시고 작은 결혼식을 하자고 먼저 제안하셨어요. 괜히 허세 부리지 말자고 말씀하셨지만 다 절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써주신다는 걸 알기에 그저 고개 숙여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물론 예물과 예단은 다 생략했고 저와 남편은 검소하게 반지만 주고받기로 했어요. 결혼식 준비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었고 저의 일상도 변함없이 평온함 속에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결혼 한 달을 앞둔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급격하게 어두워지고 저를 대하는 모습이 어딘가 예전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언제나 온화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는데 절 봐도 무심한 눈빛이셨고 말투도 냉랭하고 싸늘했습니다. 전 뭘 잘못했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뭐 불편하게 해드린 거라도 있어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채 만취하시고는 급한 일이 있다며 그냥 나가셨습니다. 일하는 가정부에게 슬쩍 물어봐도 모르겠다고만 하는데 가정부도 곧 일을 그만둔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화가 나셔도 언제나 좋게 말씀으로 푸시는 분인데 저렇게 차가운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겁도 났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시어머니께 무슨 실수라도 했나 싶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건 없었습니다. 상진 씨, 요즘 어머니께 무슨 일 있어요?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 상진 씨도 이상했습니다. 저를 대하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항상 다정다감하던 그 사람마저 싸늘하게 절 대했고 전화를 하면 잘 받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다 통화가 되면 바쁘다고 그냥 끊어버리기 일쑤였어요. 제가 전화 기다린다는 걸 알면서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예비시댁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두렵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예비시댁에 갔더니 문이 잠겨 있었어요. 일하던 기사님이나 가정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보자고 하셔서 한달음에 달려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무심히 아주 무덤덤하지만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상진이는 파혼하기로 결정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무리 생각해도 너와 우리 수준 차이가 너무 나서 말이야. 네가 어려서부터 고생도 많이 하고 나름 열심히 살아서 우리도 좋게 생각하려 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수준이 다른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상진이 더 좋은 집안 여자와 결혼하면
회사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솔직히 유라 네가 그런 면에서 상진이에게 보탬이 돼줄 순 없잖아. 파혼도 충격적이었고 제가 상진 씨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참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 상진 씨의 청혼을 받고 망설였던 것도 바로 제가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오히려 상진 씨 앞길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게 현실이 되었어요. 상진 씨 정도면 우수한 기업의 딸들과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세계에서는 흔한 일이었고 소위 말하는 정략 결혼이라는 것도 그 세계에서는 평범한 일이라고 들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제 사정을 다 알았고 수준 차이가 난다는 것도 인정하셨기에 결혼을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렇게 모질게 말씀을 하시는지 따지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전 시어머니와 상진 씨 덕분에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아들었고 이해합니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제가 제 주제 파악도 못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그래도 저 이뻐해 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울지 않으려고 꾹꾹 눌러 참으며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는 먼저 찻집을 나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기억과 감정은 가지고 가고 싶었습니다. 누굴 원망하지 않았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상진 씨에게도 인사는 해야 했기에 전화를 했습니다. 상진 씨,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상진 씨는 충분히 좋은 집 아나가씨와 결혼하는 게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했던 그 순간은 진심이라고 믿을게요. 저 그거면 돼요. 앞으로 모든 순간이 다 잘 되길 기도할게요. 전화를 끊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의아한 듯 쳐다보는데도 전 그냥 울었어요. 인연이 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운명은 바람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게 참 황망하고 허탈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고아라는 것이 한스러웠어요. 그저 고아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조금 불편했을 뿐 그런 시선들에 제가 휘둘리거나 커다란 고통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아라고 무시를 당하고 싶진 않아서 죽을 힘을 다해 선생님이 되었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세상의 편견에서 조금은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거기까진 아니었나 봐요. 결국 전 못 올라갈 나무를 헛되이 올라가려고 했던 처지를 너무나 뚜렷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상진 씨에게 매달리거나 애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안 될 인연인데 마지막까지 고치하게 미련떨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상진 씨가 앞으로 오래 행복하기를,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래전 상진 씨를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어요. 전 우산도 없이 그 비를 온통 맞은 채로 집에 들어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독한 감기는 처음 알았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기 싫고 그저 멍하니 눈을 감고 누워서 울다가 고열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다가 겨우 기다시피 동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창밖을 내다보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의 2달 동안 감당하기 힘든 슬픔 때문에 나쁜 생각도 했고 학교에 휴직계도 냈어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싫고 귀찮았어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다 보니 어느 외딴 섬마을이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그곳에서 마음을 추스르자고 생각했어요. 평온하고 근심 걱정 없는 섬마을에서 자고 싶을 만큼 자고
일어나서 먹고 싶을 때 먹고 먼 바다를 보며 걷다가 노을을 보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내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안정되고 정리가 되었어요. 다시 도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그 마을 분교로 정근 신청을 하고 복직을 했습니다. 다들 섬마을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거기서 애들을 가르치겠다고 하니까 의아했습니다. 전교생이라고는 고작 5명인 분교였어요. 애들이 2명만 줄어들어도 곧 폐교가 될 작은 분교였지만 자연 속에서 뛰어놀고 자연 속에서 배우며 마냥 해맑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지난날의 상처를 잊고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제가 성장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알았죠. 선생님이 되길 정말 잘했구나. 그렇게 5년이 지나고 분교에는 아이들이 2명만 남게 되어서 자동적으로 폐교가 되었습니다. 모두 도시로 떠나던 시절이었고 마을의 애 울음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던 시절이었죠. 남은 애들도 읍내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힘들었을 때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었던 섬마을 사람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저는 다시 서울로 정근을 오게 되었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학교에서 열심히 적응하면서 최선을 다해 애들을 가르치고 함께 웃고 떠들며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반 애들이 뭔가를 돌려보면서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었습니다. 뭔가 싶어서 슬쩍 들여다봤더니 아이 하나가 동네에서 폐지를 줍고 다니는 할머니를 거지할매라고 조롱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고는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옆에 가면 냄새가 진동을 한다면서 자기들끼리 히히덕거리며 웃었어요. 아유, 이 녀석, 이런 걸 왜 찍어? 거지할매라니. 누가 어른께 그런 말을 하라고 가르쳤어? 죄송해요. 전 그냥 재미삼아서. 재미? 그럼 누가 네 할머니를 놀리는 사진을 찍고 이렇게 돌려보면 좋겠어? 하지만 우리 할머니는 거지가 아니잖아요. 거지는 무시해도 된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거야.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존중받기를 바라는 거야? 애들을 야단치고 벌을 세우다가 아무래도 상처받았을 그분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 얼굴이라도 기억해두려고 사진을 다시 유심히 보다가 전 그만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사진 속 거지할매는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수십 번 다시 봐도 분명 시어머니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온몸이 떨리고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애들에게 이 할머니를 어디서 봤는지 물어 정신없이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사진 속 그 할머니가 땡볕에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감정이 격해졌어요. 어머니를 안고 있는데 너무 야위고 수척한 모습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가까스로 진정하고 근처 식당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갔더니 식당 주인은 어머니가 냄새가 나서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못 들어오게 했어요. 할 수 없이 전 가게에서 도시락을 포장하고 음료수를 사들고 어머니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도시락과 음료수를 드리자 며칠 굶으신 듯 허겁지겁 드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또 울음이 터졌습니다. 늘 품위를 잃지 않으시던 분이셨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셨으면 제 앞이라는 것도 잊은 채 개눈 감추듯 도시락을 다 드시는 건지. 전 어디서부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말없이 먼 곳만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먼저 말을 하셨어요. 덕분에 도시락 잘 먹었다. 내가 이런 모습이라서 네가 충격을 받았겠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아서 고마워. 그냥 오늘 나는 못 본 걸로 해줘.
부탁할게. 어머니,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 그렇게까지 염치 없지는 않아. 그냥 우린 인연이 아니었던 사람들이야. 서로 엮이지 말고 너는 네 갈 길 가. 알겠지? 건강하고. 시어머니는 한사코 제 호의를 거절하시더니 무거운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는 건널목을 건너가셨습니다. 전 그 모습을 멍하니 보다가 또 눈앞이 흐려져서 많이 울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제야 저는 세상과 인연을 끊고 외딴 섬에 들어갔던 그 세월 동안 상진 씨와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인터넷 검색이 잘 되던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도 아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사정은 일반인들이 잘 알 수도 없었어요. 여기저기 신문기사를 모조리 다 찾아본 결과 믿었던 회사 간부의 공금 횡령 사건이 터지고 회사가 부도가 날 거라는 고의적인 소문이 퍼지면서 흑자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모두 대출 기한 연장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진 씨 회사는 부도 처리가 되었더군요. 그때 상진 씨와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처분했지만 회사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전 그제야 왜 두 사람이 저에게 갑자기 파혼 선언을 했는지 짐작하게 되었어요. 고생길이 훤한 상황에서 그 고통을 같이 감당하자고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같이 가자고 했다면 아마 전 뼈를 깎고 제 살점을 뜯어서라도 다 짊어질 생각을 했을 거니까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두 사람은 자신들 때문에 저를 지옥 속으로 몰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모진 말로 저를 돌아서게 했던 겁니다.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저는 다음 날부터 그 동네를 돌아다니며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동네 곳곳을 헤매다가 드디어 어느 반지하 다세대 주택에서 나오시는 어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부르며 제가 다가가자 깜짝 놀란 어머니는 그냥 돌아가라고 소리를 치셨어요. 하지만 전 절대 예전처럼 그냥 돌아서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 알아요. 왜 갑자기 어머니와 상진 씨가 저에게 모질게 대했는지 이제야 다 알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힘들었을 시간들을 곁에서 지켜드려야 했는데. 그제야 시어머니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시며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전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때 너에게 모질게 대해서 미안하다. 널 그렇게 보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정말 미안하다, 유라야. 그러니까 이제는 절 내칠 생각 마세요. 아무리 차갑게 말씀하셔도 이제 전 안 속아요. 유라야, 우린 이미 끝난 인연이야. 그냥 네 갈 길 가. 싫어요. 어머니나 상진 씨가 제가 정말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다 아는데 전 절대 두 분 포기 못해요. 결국 만날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였습니다. 상진 씨는 전국의 공사판마다 돌아다니며 돈을 벌고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든 재기할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5년간 고군분투했답니다. 상진 씨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우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꼭 껴안고 울기만 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 유라야. 저도 상진 씨 잊은 적 없어요.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면 지금부터는 절대 저 내치지 말아요. 전 결심했습니다. 이젠 불지옥이든 물지옥이든 무조건 어머니와 상진 씨 손 꼭 잡고 함께 가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전 상진 씨와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드디어 우리 셋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전 학교를 그만두고 학원가로 진출하였고 열심히 일한 결과
어느새 1타 강사가 되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시어머니껜 폐지 줍는 대신에 살림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죠. 남편에게도 사업 자금을 보태면서 재기할 수 있게 뒷받침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주 작은 건물 수리부터 시작해서 단독주택 시공, 빌라 시공, 어느새 타운하우스 시공까지 차근차근 노하우를 쌓고 정말 튼튼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조금씩 입소문이 나면서 여기저기서 시공 의뢰가 끊이지 않았어요. 우리 셋은 똘똘 뭉쳐서 20년의 세월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냈습니다. 그 사이 전 학원을 개업해서 학원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 닮은 아들과 저 닮은 딸을 낳았고 두 녀석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올해 80이신데도 여전히 정정하세요. 지금도 출근하는 저를 막아 서시고는 아침밥 먹고 가라고 성하십니다. 홈쇼핑을 보시고는 몸에 좋다는 약은 죄다 사셔서 꼭 제 입에 털어넣어 주세요. 어머니, 용돈 드리는 걸로 죄다 제 약만 사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잡수시고 싶으신 거 사드시라는데 저 괜찮아요. 네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지. 어머니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하죠. 내 나이에 나만큼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낳아보라고 해.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절 또 웃게 하십니다. 정말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세요. 남편도 어느새 회사를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만들었어요. 주로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 시공에 확실한 차별화를 두어서 그분이 업계 1위를 달립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신없었던 그 시절을 어떻게 다 보냈는지 가끔 우리 가족들은 모여 앉아서 옛날 얘기하면서 웃음꽃을 피우곤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지만 그 순간에는 처절하게 지옥 같았던 날들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이겨냈던 것은 바로 가족이 있었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날들을 잘 보냈기에 오늘이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생각하면서 돌아올 시어머니 팔순잔치는 어떻게 근사하게 치를까? 벌써부터 저와 아이들은 계획을 짜느라 분주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제 모습이 여전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